Senhor Pakiwan, kiu estas nia gvidanta estrarano de nia Korea Esperanto Asocio kaj akademiano de UEA, kaj li donos kurson, specialan kurson al ni. Bonvole, bone aŭskultu la kurson. Karon Duncan, que mi con amigos la granon Ĉu bone vidas ĝin? Yes. Bone. Ĉu vi volas grandigi la ekranon? Yes. bone. Yes, bone.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자멘호프의 악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링그바이러스 본노이라는 책에 나온 것이죠. 1910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가 발표된 이후에 22년 정도 지난 후에 나온 거죠. 이 책을 이미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 기억에 예사님이 혹시 옛날에 번역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 책을 저는 에스페란토의 제3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제1서는 여러분 아시죠? 제2서도 1서 몇 달 뒤에 나왔습니다. 제2서가. 그리고 이건 한참 뒤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에스페란토 제3서라고 이름 붙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에스페란토계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한 사흘 전에 그 에스페란토 아카데미어에서 그 회장단하고 각 분과장들 선출이 있었어요. 그 회장은 인도의 프로발타 수구타가 그대로 됐고요. 부회장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르틸로 그 포메그라고 그 문법책 쓰신 분, 그분이에요. 그리고 분과가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문법 분과장이 됐어요. 좀 저도 의외인데 문법 분과장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이 아카데미아 학술을 해도 어떤 바람이 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피라미드 서진수 회장님이 그 한국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듯 했는데 거기에 이에 발맞춰 아카데미아에서도 이제 아시아인 이 바람이 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유럽인들은 가만 보니까 그거 전혀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그 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껏해야 유럽, 아시아인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좀 그런 사고방식이 좁지 않은가. 이걸 뭐 그렇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요약본이 있고요. 그 책에 나오는 전체에 또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사님에게 보내드린 그리고 오늘 발표할 거는 이 요약본입니다. 그 전체도 붙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협회 차원에서 혹시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죠. 그 링구아이 레스폰더의 그 본론이 94쪽입니다. 그 본론이라는 것은 인사말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본론인데 그 94쪽 중에 이 악센트 부분만 8쪽이에요. 그냥 숫자로 비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른 페이지 쪽들은 거기 뭐 제목 들어가고 빈 공간이 있고 그래가 한 페이지가 듬성듬성해요. 그러나 이 악센트 부분 8쪽은 빡빡하게 빽빽하게 8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5쪽쯤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분량을 이 악센트 부분에 할애한 거죠. 그래서 이 악센트 부분을 여러 말을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9가지로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것은요, 비유를 넣는데 생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바위, 강물, 불규칙 동사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참 명쾌하고 아주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9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래어에선 본래의 악센트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에스페란토 부분을 그대로 제가 써주었는데요. 그래서 데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훌륭한 글에서 말하길 많은 언어들 사이에 서로 빌려 쓰는 단어들, 외래어죠. 의 경우에는 절대 그 악센트만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음절들을 그냥 소리내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에스페란토의 여러 단어들, 예를 들어 나츠요, 티톨로 같은 것들은 자연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나츠요라 그래야 되고 티톨로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맞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영어든 독어든 뭐 이태리어든 다른 모든 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페란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자메노프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어떤 음절은 희생해야 한다. 자, 학습자로 하여금 에스페란토의 모든 단어마다 각각 달라진 악센트를 외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스페란토의 많은 단어들을 기존의 악센트에 맞추어 변형시킬 것을 제안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티톨로 대신에 티틀로, 이거 에스페란토 법에도 맞고 악센트도 맞는 거죠. 또는 아니모 대신 아모 또는 아노, 그리고 또 프록시마 대신 프록사 또는 프롬마 또는 프로파로 하자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발음도 나빠지고 뜻도 불분명해진다는 건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그럴 경우 그 언어 자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에스페란토를 그렇게 망가뜨릴 제안을 그렇게 심각하게 내놓는단 말입니까? 자메노프가 여기서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을 영어에서 그 액센트를 지키기 위해서 본래 라틴어에 있던 어떤 음절을 생략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스페란토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티틀로라고 하자는 거죠. 아니모를 아모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나 자메노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페란토 악센트 규칙에 반대할 그 어떤 분명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는 오직 하는 말이 여러 자연어들은
그 원래의 악센트를 지키기 위해 여러 단어에서 소리와 형태를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페란토도 이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 그게 자연의 법칙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3번 각각의 언어는 고유한 규칙이 있다. 모든 언어는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그 자체로 좋다면 그만이지 다른 언어에 다른 규칙이 있으니 그 규칙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인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정말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제가 그렇고요.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영어를 그동안 오래 배웠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곧잘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막 쓰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가 보면요.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좀 답답해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가보면요. 그 아파트 표지판에 거의 다 영어가 그대로 써져 있어요. 로마자로 그대로 써져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 정도는 이제 약과죠. 심지어 규칙, 문법까지도 영어 문법이 이러니까 에스페란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제 자신이 그래요. 그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에스페란토는 에스페란토의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건 문법이죠. 영어는 영어의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지. 영어 문법이 이런데 이 에스페란토 곤란해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에스페란티스트 사이에도 보면 너무나도 그런 현상이 많아요. 낱말, 새로운 낱말을 받아들일 때도 그냥 오로지 영어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런 걸 이제 에스페란토 학술원에서도 좀 깨달았는지 문법 이 분과장을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특별히 그 전 회장이던 레나토 코르세티하고 현 회장인 프로발 다스쿠타가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해서 뭐 그렇게 됐는데 하여간 좀 이거 저는 참 불만이에요. 에스페란토는 에스페란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헌법 같은 규칙은 16개 조항이죠. 제1세에 나오는 16개 조항이죠. 그 다음에 조금 그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 푼다멘토 데 에스페란토입니다. 에스페란토 규범이죠. 그 기본이죠. 그런 것들에서 문법을 우리가 추출해내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에서 문법을 에스페란토 문법을 추출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다음 악센트의 발생, 글이 없던 시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악센트 규칙,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이라는 것이 뭐 그리 신비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언어의 본질이나 정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어는 사람들이 글을 쓸 줄도 모르던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그때는 말이란 그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귀를 통해서만 전달되던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나 갑순이의 귀는 종종 잘 들리지 않았고 기억력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계속 뒤집어졌고 제멋대로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메노프가 악센트의 그 근원을 지적한 거예요.
참 명쾌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에스페란토 협회 초청으로 강연을 했을 때지 싶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메노프가 언어학자가 아니었던 것이 참 다행이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자메노프가 만약 언어학자였더라면 에스페란토를 만들 생각도 감히 못했을 것이고, 또 에스페란토를 만들었더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의 추측이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메노프의 말을 보면 자메노프 선생님은 언어학자 이상이에요. 언어학자 이상입니다. 언어학자는 어찌 보면 한 분야를 보는 사람이죠. 산을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메노프 선생님은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죠. 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넘어갑시다. 말을 글로서 잡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음절들만 변화 없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악센트를 가진 음절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모든 신비함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음절들은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 계속 변해왔지만 악센트를 가진 음절들은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건 뭐 어떤 언어적인 법칙이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잘 들립니까? 화면도 잘 보입니까? 아주 좋아요. 네, 네. 보네. 제 컴퓨터가 워낙 오래된 거라서 불안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뭐네, 이. 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두 가지 악센트 규칙의 비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압니다. 끝에서 둘째 음절에 놓이는 고정된 악센트가 언제나 아주 발음하기 좋고 또 아름답게 들린다는 사실을 말이죠. 불규칙적인 악센트가 큰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 에스페란토의 그 고정된 악센트에서는 그 어떤 조그마한 불편함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찾아본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죠. 이거 뭐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고 뭐 정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게 잘 안 먹혀든 겁니다. 고정된 악센트, 끝에서 둘째 모음의 음절에 두라는 그 고정된 악센트가 그들은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좋다고 생각한 거냐? 본래 그 라틴어나 뭐 그리스나 이런 데에서 그 악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답답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악센트뿐만 아니고요. 앞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법 전반에 걸쳐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런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다 나름 그런 영향 아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보면은 우리의 인생 삶 전체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지, 구간이 명관이지, 그런 사고라든지, 뭐, 이제까지 내가 그래 왔는데 지금 와서 고칠 필요가 있어? 이런 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넘어갑니다. 몇몇 사람에게
아주 쉬운 하나의 규칙, 항상 끝에서 둘점절에 놓이는 악센트 규칙에 습관 들이는 걸 면하게 해주려고 그 대신 훨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규칙들을 외우게 해야 한다면 아무 규칙도 없이 모든 단위에 제각각의 악센트를 외워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고정된 악센트가 불편하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각각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놓여진 그 악센트를 일일이 다 외우게 한다면 그 바보 짓 아니겠어요? 특히 유럽 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참 이런 거 요즘 같으면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한 3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6번 어리석은 고집. 자,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한 이론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어떤 지식인이 모든 동물들 가운데 그 어느 동물도 구운 빵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 구운 빵이 건강에 좋지 않고 또 맛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자신은 오직 덜의 풀과 생고기만을 먹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명쾌한 비유입니까? 박수를 이렇게 쳐주고 싶더라고요. 참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좋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에스페란토 이렇게 어디 전하다가 소개하다가 가르치다가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이 에스페란토의 장점이에요. 에스페란토의 장점이에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돌에 걸려서 많이 넘어지는 걸 보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일부러 그 돌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그런 순진한 사람 같지는 않겠는가 말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재밌고 적당한 비유입니까? 정말 에스페란토는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해보자고 만든 언어예요. 사실 자연어는요, 제가 문법이 전공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의 그 범위를 확보하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게 기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떡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시죠? 자, 보세요. 나머지 70%는 전부 10%, 5%, 3%, 2% 이런 거예요. 그러니 30%만 돼도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들은 다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불규칙. 그러나 여러분, 이 30%도 그것이 완벽하다고 규칙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커버할 그것을 커버리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게 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것을 없앤 것이 에스페란토입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가능한 한 이 30%가 아니라 100%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에스페란토거든요. 그게 인공어예요. 인공어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인공어들 가운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 인공어가 에스페란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저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상의 모든 강이 다 휘어져 있고 또 불규칙적으로 흐른다고 하여 각종 도구를 가지고 운하를 건설하는 사람이 이 자연 법칙을 따르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그 행동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에 오래 살면서 중국의 그 운하, 태운하, 북경에서부터 저 밑에 에, 광, 광, 북경에서부터 저 밑에 아주 먼 거리를 곳까지 그 운하가 놔져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운하와 강들의 차이는 뚜렷해요. 뚜렷해요. 운하는 똑바른 겁니다. 자로 그 뜻이 똑바른 거예요. 근데 강은 구불구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운하를 아마 수양제, 수나라 때 양제가 그걸 시작했죠, 아마. 그 수양제가 참 그 좋지 않은 황제였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 운하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운하를 만들 때 부하들에게, 그 아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다 저 강 흐르는 걸 보고 그렇게 운하가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운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가 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미 도구도 있고 만들 힘도 있으면 바로 만들어야죠. 똑바로 바로 만들어야죠. 그게 에스페란토라는 겁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언어에서도 처음의 악센트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화시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은 악센트를 고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고정화는 에스페란토처럼 끝에서 둘째 모음 음절에 악센트를 둔다, 그 고정화가 아니고요. 본래의 그 그리스나 본래의 라틴어에 있던 그 악센트 위치를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든 이 인공어 에스페란토에 이 편리함을 도입하는 것을 망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둘째 모음의 음절에 악센트를 두면은 참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안 하고 원래의 악센트를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모든 언어에 있는 그 불규칙 동사 변화 때문에 에스페란토도 일부러 이런 불규칙 동사 변화를 써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다 느끼고 계시죠? 동사 변화입니다. 그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말들 배워보면요,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알기로 유럽의 여러 나라 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편한 게 영어래요. 영어가 가장 편하고, 그냥 프랑스 말이나 러시아 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겁니다. 독일어도 그렇고요. 근데 에스페란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페란토도 다른 자연어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동사 변화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냥 에스페란토를 하지 말자는 말이죠. 만들지 말자는 말이죠. 뭐 그거는 자메노프가 이런 말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또 동사 변화뿐만 아닙니다. 관사라든지, 관사도요, 영어가 아주 간단해요. 다른 나라 말들 보면 관사가 아주 불편합니다. 또 형용사 변화도 그렇고요. 또 명령법이 에스페란토 아주 간단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말들 보면 명령법이 우리말을 당장 봐도 그래요.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3인칭일 때, 단수일 때, 복수일 때 다 달라요. 그건 에스페란토 간단하죠. 이런저런 문법 현상들을 보면 이 아시아인의 눈으로 볼 때
오히려 더 금방 이해가 되고 금방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럽인들로서는 헷갈려 버려요. 자기네들이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에스페란토가 이제 교차어, 첨가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로 이 형태론, 즉 낱말의 구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문법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고 하면요. 그때는 뭐 교차어 이런 말을 아예 쓰진 않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유럽어적이에요. 사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유럽어적이에요. 그러나 단어들만 보면은 아주 교차어적이에요. 그런데 에스페란토 문법을 이래 보면요. 문장보다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접두사, 접미사, 어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언어는 교착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문법을 아주 통찰할 수 있는 사고는 오히려 아시아인들, 아니 교착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저 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석적인 사고는 좋아요. 분석적인 사고. 하나하나 캐고 파는 것. 그러나 이 뭉뚱그려서 하나를 교차가 안에 뭉뚱그려서 탁 보는 이 시각, 이건 한국인들, 일본인들 또는 다른 교차글을 쓰는 나라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폴란드의 예. 에스페란토에서 우리가 정한 그 규칙이 바로 자연어 폴란드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로 똑같이 존재합니다. 누가 강제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지만 폴란드에서는 다른 슬라브 계통의 언어들과 달리 악센트가 언제나 맨 끝에서 둘째 음절에 놓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어는 절대 단어를 짧게 한다거나 어떤 음절을 줄인다거나 하는 일 없이 그대로 잘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세를 다른 음절로 옮기기만 한 것입니다. 끝에서 둘째 음절로 옮겼다는 거죠. 저도 에스페란토 오래 하면서 이 사실을 한 4, 5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이걸 제가 링구바 레스폰드를 읽었으면서도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잘 몰랐어요. 폴란드어가 에스페란토가 똑같다는 거예요. 끝에서 둘째 음절에 놓입니다. 악센트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이제 이걸 아십시오. 아시고 에스페란토를 소개할 때 조금 여담으로 덧붙여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인위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공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 이름은 다 O로 끝나요. 여자들 이름은 다 R로 끝나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슈터네고한테 들어보니까 폴란드뿐만 아니라 슬라브가 대체로 다 그런가 봐요. 슬라브 계통이. 그래서 레나토, 코르세티, 레나토 남자예요. 근데 레나타라는 여자 이름도 여자도 많이 있어요. 알렉산드라 여자예요. 알렉산드로 남자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래서 에스페란토에서도 자메노프가 그런 주장을 해요. 남자 이름은 앞으로 언젠가
이름도 다 에스페란토처럼 O로 끝나도록 하자고 할 때에 남자는 O로 끝나고 여자는 A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클라라 질베르니크, 자미노프 부인 클라라 질베르니크죠. 그 클라라 그 A로 끝나요. 루드비코 코 O로 끝나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초기에는 자기 부인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슬라브 계통, 폴란드가 그런 걸 본 거예요. 보고 또 아가 일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완성된 인공어 에스페란토. 쉬우냐 어려우냐에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자연어가 바로 이런 일을 아주 간단히 해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폴란드의 경우죠. 쉬워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공어에 있어서는 더더욱 전혀 망설일 필요 없이 우리는 그 규칙적인 악센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인공어가 인공어를 만들기 전에 그 문제가 대두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자, 에스페란토에서는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인공어니까. 그리고 국제어니까. 그러나 다른 자연어들은 쉬우냐 어려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다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단지 외국인으로서 그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는 쉬우냐 어려우냐 뭐 이런 말이 통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4번째다 이런 걸 읽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아마 아랍어였던 것 같아요. 아랍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글자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가 우리 한국어의 글자 한글입니다. 한글. 한국어는 이름이 없으나 한국 글자는 이름이 있어요. 한글입니다. 영어는 여러분 혹시 글자 이름, 언어 이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다 같죠? 그냥 제가 아는 바로 잉글리시입니다. 잉글리시. 그래서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에스페란티스토라면 한국어하고 한글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한국어는 글자예요. 글자 이름입니다. 한글은 글자 이름입니다. 한국어는 우리 한국 말입니다. 말하고 글자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한글은 참 배우기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든지 아니요 저도 헷갈려요.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든지 한국어는 참 쉽다든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한글입니다. 자, 근데 한국어가 이름이 없어서 어쩌면 그런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국어의 이름도 있긴 있어요. 잘 쓰지 않아서 그렇지. 한말입니다. 한말. 한글 하듯이 한말 이러면 되죠. 한말.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그 언어가 다 만들어졌고 에스페란토죠. 벌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저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불편함을 더하기 위해 그 언어를 망가뜨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자미노프의 여러 문장을 저도 많이 보았는데 물론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박용성 내마님 같은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자메노프의 그 연설문이나 자메노프의 그 문장들을 읽고 외우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동감하실 텐데, 자메노프가 여기 이 정도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표현입니다. 자메노프는 언제나 겸손하게 참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티오치 에스투스 얌 파실 아니메소 네 파르도 네블라 그런 말이에요. 파실 아니메소라는 말도 쓰고요. 네 파르도 네블라라는 말도 써요. 자메노프로서는 지금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에요. 뭐, 욕들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마지막 9번입니다. 실제적 의미는 언제나 그 변경, 샹조를 제가 변경이라고 했어요. 수정이라고 했다가 변경으로 바꾸었는데, 수정이라고 그러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게 수정이잖아요. 그러나 변경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경으로 바꿨어요. 언제나 그 변경이 실제에 있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학술적인 형식과 학문적인 법칙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을 한다면 100명 중 99명은 맹목적으로 그걸 찬성합니다. 오직 한 명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언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날 또 인터넷상에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계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언어 자체, 에스페란토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는 아무 실용적인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것으로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분야에도 이런 생각을 꼭 할 필요가 있죠. 말은 번들을 하기 좋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랄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마치죠. Se vi avas tempon, demandon do io bonvole vi demandu. Do vi minuto. Mi estas sanulo. Saluton. Saluton. Yes. 그리고 설명하신 중에서 6번 어리석은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하셨어요. 네. 거기 생식, 바위, 강물, 불규칙 동사 이렇게 네 가지 설명하셨는데 바위에 대해서 설명이 빠지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아마 클릭고 잘못된 행동인데 다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화면 공유하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예. 조금 있네요. 바위. 이거 제가 아까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시각 장애인이 네, 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요? 그만두겠습니다. 네. 제목하고 연결을 안 하셨나 봐요. 또 네마 몰래 네. 데만드
네, 링그와이 레스폰더에서 참 악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참 전반적으로 좋은 그, 생각할 거리와 굳이 악센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법이라든지 구조 이런 쪽에도 다 넓혀서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자메노프가 여기에서 다루신 것은 악센트의 위치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이때 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이 부분이 크게 자기들한테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악센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읽거나 말을 할 때 중요한데 보면은 어떻게 악센트를 표현하라고 하는 부분은 잘 보이지를 않거든요. 오메고에 보면은 그때 베르틸로 그분 적으신 거에는 악센트는 강약, 강하고 그 다음에 길게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높낮이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은 주로 고절을 옛날에 취나 인터나티아 라디오 보면은 주로 고절을 사용하고 좀 웃기게 들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악센트를 표현하고 계시는지 어떤 게 좀 편하다라고 하는지 일단 베르틸로 네. 그분은 악센트에는 대비가 한 규칙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좀 더 추천할 만하고 편한지 그거에 혹시 의견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베르틸로 그분하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처음에 서길수 교수님한테 에스페란토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길고 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높낮이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센트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길고 강하게. 근데 그건 좀 당연한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길고 강하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는 범위 하에서 제1 악센트, 제2 악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1 악센트는 제일 강하게 하고 제2 악센트는 조금 덜 강하게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강하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international 그럴 때 인트가 2 악센트고 내가 1 악센트. 그래서 international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트들도 보면 인터나치아 뭐 이렇게 오히려 두 번째 악센트가 더 크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유럽 에스페란티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나치아 이래요. 인터나치아.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악센트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에스페란토에서는 이 악센트라는 게 없어요. 이 악센트가 없으니까 그걸 정확히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단어 자체에는 저희가 악센트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단어에다가 그 악센트를 확실하게 만약에 강조를 살린다 그런 것. 그런데 저희가 말을 할 때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도 따로 있고 하면은 어떤 단어는 그 단어 자체 내에서는 악센트가 그렇게 있지만 그게 강조가 안 돼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해소를 하면서 예. 특히 운문, 시 같은데 노랫말 같은데 그런 게 중요하게 등장하죠. 비근한 예로 티야 뭐 하고 치가 붙었을 때 문제입니다. 치티오, 치티야, 치티우 이게 링거웨이 레스폰드에도 나와요. 자메노프가 뭐라고 말하느냐? 치티오라고 말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좋은가? 티오치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미 에스페란티스트 사이에서 치티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티오치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걸 이론적으로는 자메노프가 하는 말이 맞죠. 치티오,
그러면서 그게 왜 좋은가 하면은 맨 끝이 강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TO, 강약으로 끝나잖아요. TO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자미노프가 쓴 문장 한 80%는 TO치입니다. 자기 말하고 안 맞아요. TO치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랬을까? 그것은 TO를 TO치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TO치로 발음했기 때문입니다. TO를 아주 짧게 줄여서 발음한 거죠. 마치 한 음절처럼 발음한 거죠. TO가 아니라 TO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치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노프가 이론적으로 자기가 링거바이 레스폰더에 쓸 때는 TO로 하세요 그래놓고 자기는 TO치를 했어요. 그게 혹시 참고가 된다면 참고하십시오. 이미 뭐 내만이면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그 네마랑도 약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마 질문하고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네. 프라조를 할 때요. 발음할 때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단어마다 강조하는 액센트가 있지만 프라조에서 한 문장을 쭉 말을 할 때 어느 걸 내가 포인트로 얘기를 해야 될 때 강세를 둬야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를 다 단어마다의 고유의 그 악센트가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지만 그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힘들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 에스페라스 그 콜론인가 있고 그 다음에 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미 에스페라스 캐까지 하고 다음 문 뭐 티오 에스타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에스페라스 쉼퍼 끝나고 그 다음에 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그 띄어 말하기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질문이 다르긴 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미노프 박사의 대답은 거의 이렇습니다. 편한 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느 하나의 규칙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을 속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유연성 있게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뭐 악센트가 끝에서 둘째 모음만 아니라 전체 다를 악센트를 줄 수도 있죠. 인테르나치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낱말 자체를 우리가 강조하려면 말이죠. 그래서 큰 원칙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안토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Mi volas mencii 네. 믹스ante la demandoi kaj respondoi. 우선 첫 번째 그 자메로 박사가 이제 악센트 얘기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어별 악센트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 단어에 어떤 사람은 앞에, 어떤 사람은 뒤에, 중간 뭐 여러 가지 악센트가 와버리면은 같은 한 언어지만은 수개의 언어의 형태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을 조금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해서 조금 배우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좀 어떤 그 룰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단어별 악센트를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은 이제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어차피 또 문장에는 또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 문장은 그냥 전부 약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같이 한 50년 하다 보면은
하도 초창기에 악센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들을 많이들 잘 하셔요. 근데 악센트가 전혀 없는 분도 있어요. 뭐 한 문장 몇 페이지를 읽는데도 그럴 땐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에스페란토도 이미 이제 규정이 있고 단어별 악센트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은 이제 단어 강세, 단어 악센트를 얘기하신 거고 그걸 따라주는 것이 좋고 그 습관은 처음 에스페란토를 배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그렇죠. 시기를 놓치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타 급이단토님들도 어제 한 도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또 특히 우리가 뭐 이렇게 웅변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하다 보니까 악센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단어들이 서양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인 개념에서 많지 않다 보니까 문장을 되게 짧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악센트가 더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습관만 잘 들으면은. 근데 서양 애들은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또 그들의 또 허점도 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습관들을 잘 들이고 그다음에 단어 강세와 문장 강세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할 때 캘카이 데만도이 알 서진수 했는데 캘카이 데만도이 알 서진수인지 캘카이 데만도이 알 서진수인지 그건 다 뭐 말하는 화자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장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마주리 볼튼 여사가 87년도인가요? 그 브라이턴 세계대회 때 만자조이 대 호모이 사람들이 먹는 거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 사람 인체까지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멋진 마지막 표현이 뭐였냐면 이마구 표현이에요. 이마구 케 호모이 추 호모이 이마구 추 호모이 볼라스 만진민 파파곤 이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봐라. 사람들이 나 같은 그 말 잘하는 앵무새를 먹고 싶어 할까? 하면서 이마구하고 파파곤을 강조를 쫙 하는데 저게 명문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질문과의 레스폰더를 들으면서 이제 박기현 박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단어의 어떤 그 규칙적인 강세를 장면옥 박사가 이제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과 또 다른 그 레스폰더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문장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제 디안토님도 미에스페라스케 이렇게 해야 되는 미에스페라스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도 사실 에스페라스라는 악센트가 들어가면서 그다음 문장과 어떻게 조화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Dan quando por ascoltantoi kaj do bone sciigis pri la akcentoj diversaj do fenomenoj de akcentoj. Do bonvole aplaŭdon por la prosekvidanto. Do dankon do aplaŭdon. Ches rabido. Do ni finos la specialan kursojn do ni poste ekde la dua ni denove havos do kurson de konversacio denove en sama maniero kiel hieraŭ.